정부가 827 대책 등을 꺼내놓으면서 부동산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서울 집값의 오름폭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주 나오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여전히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 또 다음에 나올 부동산 대책,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주택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827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집값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827 대책이 발표됐지만 사실 827 대책 내용만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투기 지역을 확대 지정한 건데 했죠. 투기 지역은 8.2 대책에서 이미 강남 11개 구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11개 구가 적용이 됐는데 1년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강남 등 투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 지역 지정이 단기간에 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8.2 대책이 투기 지역을 또 지정했다는 건 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근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좀 강화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좀 시간 끌기용의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잡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곧 또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보니까 투기활직으로 지난주에 지정이 됐던 광명시도 올랐더라고요. 볼게요. 예. 광명시 많이 올랐습니다. 뭐 서울 전체적으로는 전주 대비 0.95% 정도 올랐고요. 전주가 0.92%가 올라서 통계 사상 뭐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주간 주가 상승률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번 주는 꽤 더 많이 올랐고요. 문제는 이제 광명시인데요. 투기지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58%나 올랐고요. 뭐 1.58%요. 예, 동작구도 올랐고 와. 더 문제는 그동안에 안 올랐던 지역들 노도강, 노원, 뭐 강북구, 도봉구들도 1%포인트 이상, 1% 이상 올라서 뭐 전체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827 대책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나왔던 그 규제 종합 세트로 불렸던 그 8.2 대책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 집값 보니까 총 16.4%나 올랐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규제가 시장을 못 이긴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규제가 시장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기기가 힘들고요. 역대 한 30년 역대 정권 통계를 보더라도 규제 한두 번만으로 시장을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8.2 대책으로 시장을 이긴다?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까지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고 당분간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시차가 필요한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는 기다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강화된 대책이 나올 것이고 향후에는 또 부작용이 또 생기겠죠. 이런 보도들도 현장에서는 나오더군요. 각종 꼼수와 편법이 여기에 더해져서 기대 심리에 더해져서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한다. 예를 들면 단지 내에서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호가 부르지 맙시다라고 하는 식 일종의 담합인 거죠. 네. 그리고 미등기 상태로 거래를 해서 뭐 세금을 피한다든지 이런 식의 꼼수 편법들이 현장에서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시장 과열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미등기 전매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라서 뭐 해서도 안 되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고 단합은 사실은 뭐 불법이라기보다는 약간 편법에 가까운데 이게 근본 원인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현상은 뭐 단합이다, 미등기 전매다 하지만 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졌고요. 또 수요 자체적으로도 집주인들은 더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올리는 반면에 실수요자들은 불안합니다. 뭐 정부를 믿고 8.2 대책 때도 국토부 장관께서 집 사지 마라. 가진 사람들은 팔아라고 했는데 1년 만에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너무 불안한 나머지 지금 실수요자들이 뛰어들면서 이게 매도자와 매수 간의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과열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뭐 단합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현상만 보지 말고 이 근본 원인, 밸런스 붕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천의 미니 신도시급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고 하니까 네. 공급이 이루어지겠다고 했는데도 과천이 또 들썩인다라는 그러니까요. 소식이 예. 전해진 거 보면 네. 이번에 지금 추석 전에 주택 공급 계획이 이제 택지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예정이잖아요. 예. 이게 과연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과천 하나 지금 운 띄었는데도 이렇게 들썩이는데 네. 이게 단기 부동산 시장은 심리 게임이거든요. 심리가 굉장히 강한데 네. 물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면 뭐 공급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일어나려면 공사 기간, 준비 기간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과연 입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고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많고 뭐 그런데 그린벨트가 풀려서 도시가 개발이 된다는데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이고요. 이런 현상은 지금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제 주택 공급을 위해서 2기 신도시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발표 당시에 그 지역들 뭐 인천 금단 신도시도 그렇고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나중에 공급 물량이 나왔을 때는 입주 물량 때문에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영향을 주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과천이 한 7천 가구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뭐 각종 규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공급 대책도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대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특히나 대책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번복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총리가 나서서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네. 오죽하면 그런 총리가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네. 전세 대출만 보더라도 연소득 7천만 원 뭐 규제를 하겠다고 했다가 또 번복을 했어요.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되고 연소득 7천만 원을 정했으면 밀어붙여야 되는데 번복을 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고요. 뭐 서울시장 발언도 뭐 마스터 플랜도 발표했다가 거둬들이고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이상 정부의 말을 못 믿겠다라고 나오는 것이고 선장이 너무 많습니다. 뭐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청와대, 뭐 서울시장까지 또 여당 대표도 뭐 종부세 강화해야 된다 그러고 여러 군데서 이런 말들이 막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이게 강한 대책이 한 번에 탁 나와주면 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잔 대책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그거하고 똑같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좋은 소리가 들리지만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애들은 엄마 아빠 너 위해서 뭐 책상에 내가 앉아 있다 뭐 이런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도 정부의 신뢰는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뭐 대책도 좋고요, 타이밍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신뢰가 붕괴돼 버리면 어떤 내용이 나와도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지금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종부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 당정청 회의 자리에서 바로 종부세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예.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강화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또 장하성 실장은 여기 대해서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당정청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가도 또 서로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그렇죠. 그러다 이게- 질렀다가 또 걷어들이고 이게 내부에서 뭐 자기들 미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오픈이 되면 국민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게 정부의 발표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 뭐 이게 사실은 종부세 인상도 정부 안이 6월 달에 발표가 되었는데 발표될 때 분명히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나눴을 것이고요. 그때 강화를 하려면 그때 강화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미 발표했는데 이제 와서 여당 대표가 약하다는 이유로 또 강화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죠. 또 장하성 실장도 그렇습니다. 뭐 거래세를 뭐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좀 낮출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 낮추겠다도 아니고 뭐 덕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과연 집값을 잡을 수는 있을지 굉장한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지금 실수요자들은 이제 정부를 못 믿겠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뭐 실제로 또 국회의원이 LH공사의 그 택지 개발 자료를 공개하면서 우리 투기를 조장한 이런 비난까지 받았잖아요. 네.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이게 발언이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생각해도 부동산은 지금은 심리고요. 이런 게 발표되면 개발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예. 이런 걸 투기 억제 준비도 하지 않고 덥석 발표해버리면 발표된 지역들, 과천이라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과천, 성남 뭐 난리가 날 것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이제 막 있는데요. 사실 뭐 안산이라든지 시흥 이런 지역들은 서울 집값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게 충분한 투기 억제 준비를 하고 이게 정부 단일 창구에서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하든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한 분이 이렇게 발표해버리고 하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정부의 신뢰를 또 떨어뜨리는 하나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관심은 추석 전에 내놓는다고 했던
또 한 번의 집값 안정화 종합 대책입니다. 그렇죠. 네. 모든 게 망라될 거라고 김동연 부총리가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네. 어떤 대책 골자가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모든 게 망라된 게 파리 대책이었는데요. 또 모든 게 망라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라를 여러 번 해야 이번에는 되나 또 뭘 보죠. 또 망라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언급되는 게 세금과 대출과 공급 확대입니다. 그래서 파리 대책에서 세금과 대출은 이미 규제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번에 좀 새로운 게 공급 확대 대책인데 공급 확대 대책도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사실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나온 대책들을 좀 다듬어서 조금 더 강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금 같은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뭐 LTV, DTI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느슨했던 부분이 전세자금 대출은 얼마 전에 나왔고요. 이제 임대사업자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임대사업자 대출이 뭐 최대 한 80%까지 대출이 됐는데 그 자금줄을 재겠다는 것이고요. 뭐 세금 같은 경우도 이제 양도세가 나왔는데 1주택자 양도세도 더 강화하겠다.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에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그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정시장 가액을 올려서 뭐 보유세도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대출이나 세금은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받아들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번에 올려도 고지서 받아보기 전까지는 도대체 또 뭘 얼마나 올리겠다는 거야. 나는 모르겠다는 반응이고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건 공급 확대 대책이거든요. 공급 확대 대책이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나올까인데 또 국회의원께서 또 이게 섣부르게 발표를 해버리면서 김이 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책이 한 번에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미리 김을 빠진 상황에서 발표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뭐 새롭다는 반응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집값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요. 정부에서 규제가 시장을 잡을 수는 없는데 시장 스스로 시장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시장을 보면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하다. 오히려 나라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집값 어느 정도 오르는 거는 참 좋지만 이렇게 급등해버리면 우리 자녀들도 집 사기 힘들게 되고 나라도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반응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스스로 이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현정 부지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강남 아파트가 뭐 50억, 100억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또 임계치에 상당히 도달한 상황이고 심리 때문에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안정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상황만 보고 규제를 쏟아붓게 되면 공급 물량은 4년, 5년 후에 나오게 되는데 네. 뭐 성남이나 과천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안산이나 시흥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나중에 지금 또 경기도 입점 물량이 올해 한 17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고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10년 전에도 그랬죠. 참여정부 시절에 2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많이 쏟아부으니까 뭐 위례 신도시나 입지가 좋은 곳은 상관이 없었지만 외곽 지역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5년 후가 되면 오히려 공급 물량이 많은 경기 지역들은 또 서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매칭이 뭔가 계속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걱정되는 건 어느 순간 우리가 집을 투기 대상으로만 자꾸 인식을 하게 되고 부추기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실수요자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실수요자들의 분통이라고 그래서 그런 기사를 실는 신문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믿고 집값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이게 뭐냐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뭔가 매칭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또 가을 지금 이사철 맞이했지 않습니까? 실수요자분들은 고민이 더 깊어지는 가을일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거래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부가 말하는 투기꾼들, 뭐 다주택자들, 이게 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2016년까지 투자를 많이 했고요. 작년부터 강남 아파트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자금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산 것이고요. 올해는 이제 그런 정도 자금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정부 믿고 기다린 분들이 지금 뒤늦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의 분통 때문에 최근에 집값 급등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런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정부는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무조건 정부 말 믿고 사지 마라가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사야죠. 필요한데 집을 안 사면 그게 이상한 거고요. 다주택자들, 집이 필요 없는 분들이 집이 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유도를 하든지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건 맞지만 무조건 집을 사지 마라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 집을 사지 마라 그래 놓고 뭐 국토부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들 다 강남에 집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집이 있고 팔아라고 하니까 동생한테 집 팔고 이게 다 정부 국민들한테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부 믿고 집을 안 샀는데 이제 와서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 불안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현재의 폭등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